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8일 토요일 실리콘밸리 주말 뉴스입니다. 이번 주말 베이지역에 무더운 날씨가 예보됐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7일 금요일부터 9일 일요일까지 해안 지역은 구름이 끼겠으나 기온은 점차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내륙 지역은 8일 토요일과 9일 일요일 90도 초중반대를 웃돌다가 10일 월요일에는 최고 기온 104도를 기록하며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더위는 다음 주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말 베이지역의 최고 기온은 해안 지역에서는 69도에서 89도로 나타나겠으며 내륙 지역에서는 79도에서 104도, 사우스베이 지역에서는 76도에서 96도 선을 보이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해안 지역에서는 56도에서 61도, 내륙 지역에서는 55도에서 65도, 사우스베이 지역에서는 55도에서 64도로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노스베이에 올 시즌 첫 화재 경보가 내려져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번 주말 내륙 지역 최고 기온이 100도 선을 웃도는 등 베이 지역의 무더운 날씨가 예보된 가운데 국립기상청이 7일 밤부터 9일 오후까지 소노마 카운티 노스베이 힐 지역에 화재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당국은 시속 40에서 50마일의 돌풍이 불고 습도도 낮아 화재가 발생하기 좋은 조건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나파 카운티 동쪽 힐과 세인트 헬레나 힐은 고위험지대로 분류됐습니다. 기상청은 대형 화재로 번지기 쉬운 초목 발화에 각별히 주의하고 바베큐 굽기 등 야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공무를 제외한 모든 비자 신청자에게 SNS 계정 아이디를 비롯해 최근 5년간 사용한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를 모두 제출하도록 했다고 AP통신과 BBC 방송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및 입국 심사 강화 방침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3월 법률안이 발표된 이후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테러 조직이 점령한 지역을 다녀온 이들에게 한해 신원 확인용으로 SNS와 이메일, 전화번호를 확인했습니다. 매년 약 6만 5천 명 정도가 추가 신원 조사를 받았으나 이제 거의 대다수의 여행객과 방문객에 해당 방침이 확대된 셈입니다. 또한 과거 추방 이력이나 테러 조직과 연계된 가족 구성원 여부를 묻는 항목도 추가됐습니다. 오는 8월 5일부터 비이민 취업비자 신청서 I-129에 스폰서 또는 지원자의 미국 주소와 이름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자동 기각됩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 USCIS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신청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USCIS는 현재 서명이 빠져 있거나 수수료가 다를 경우 또는 스폰서를 대신해 승인받지 않은 제3자가 서명했을 경우에 자동으로 I-129를 기각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한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공항 쉐어라이드 픽업존이 변경되면서 큰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C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공항 쉐어라이드 픽업존이 지난 3일부터 터미널 앞에서 국내선 주차장으로 옮겨지면서 우버와 리프트 등 쉐어라이드 기사와 승객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쉐어라이드 이용객들은 승차 시 터미널에 재입장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간 뒤 다리 건너 있는 픽업존 3곳에서 기사를 만날 수 있는데 국내선 하차와 국제선 승하차는 여전히 터미널 앞에서 가능합니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은 터미널 앞 쉐어라이드 픽업이 하루 15,000건가량 이루어지면서 극심한 교통 혼잡을 빚어왔습니다. 6월 5일부터 전자담배용 마리화나 카트리지를 한국으로 반입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요 형사처벌 대상 마약류는 대마초, 대마젤리, 대마오일, 대마쿠키, 대마오일 크림, 대마초콜릿 등입니다. 또한 한국인이 미국과 캐나다 일부에서 합법화된 대마 관련 제품을 흡입하거나 사용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한편 미국과 캐나다에서 기호형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후 한국으로의 마리화나 관련 제품 유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천본부 세관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4월 인천공항을 통해 대마를 밀 반입하려다 적발된 건수는 125건, 무게는 8.06kg으로 2017년 한 해 60건, 7.8kg보다 늘었습니다. 베이 지역에서도 음식 배달업이 뜨는 사업으로 부상되었습니다. 베이 지역의 최대 배달업체인 위는 한인마켓 공략을 위해 한인업체인 오병이어와 제휴해 최장 이틀 내에 모든 음식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프리몬트에 위치한 위는 100여 명의 일반 직원과 배달 전문 운전자 200여 명을 둔 업체로 하루 2천여 건의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레리 리우 대표는 베이 전 지역은 물론 세크라멘토까지 배달이 가능하며 위의 연간 매출이 2천만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리우 대표는 미국에 거주하는 아시안이 2천만 명이고 그 가운데 중국인이 500만 명, 한국인이 200만 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리우 대표는 미국의 아시안 인구 증가는 본토인보다 5배 정도 빠르다며 아시안 시장이 날로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리우 대표는 아마존과 같이 연 99달러의 멤버십 수수료만 내면 가격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무료로 음식 배달이 가능하며 멤버십이 없더라도 35달러 이상이면 무료 배달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식품점 음식은 물론 레스토랑 음식도 추가 비용 없이 배달 가능합니다. 그는 곧 시애틀 지역에도 창고를 만들어 배달업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리우 대표는 위가 4년 전 설립됐으며 현재 미국에서 가장 큰 온라인 식품 배달 업체라고 말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오 전에 접수된 음식은 당일 저녁까지 배달이 가능하며 정오 이후에 접수되면 다음 날에 배달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인들은 위 웹사이트인 www.saywe.com에는 한국어 버전을 누르면 위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는 WEEE로 영어 알파벳 E자가 3개 들어갑니다. 한편 위와 제휴한 오병이어는 작년에 설립됐으며 샌프란시스코 한인회 건물 내에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임마리 대표는 우리의 목표는 베이 지역 한인들에게 최고의 상품을 제공해 주는 것이라면서 현재 오병이어 참기름, 딤채 김치 냉장고, 카와이 마사지 체어, 3H 스마트 지압 침대 등의 물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곧 한국의 이하정 간장게장과 김치를 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지난주부터 규모 3.3에서 3.7의 작은 지진이 수십 차례 일어나 대형 강진 빅1의 전조가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4일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전날 밤 캘리포니아주의 대표적 휴양지인 팜스프링스에서 가까운 카바존에서 규모 3.3의 지진이 기록됐습니다. 또 북부 세크라멘토에서 100km 떨어진 레이크 카운티의 클리어 레이크에서는 규모 3.7의 지진이 감지됐습니다. 진원 깊이가 15km 정도로 측정됐습니다. 일련의 지진은 지난달 29일 로스앤젤레스 남쪽 소도시인 가데나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일어나면서 시작됐습니다. 가데나는 한인 밀집 지역 중 한 곳입니다. 지난 주말에는 LA 도심에서 동쪽으로 100km 떨어진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규모 3.3 안팎의 지진이 10여 차례 반복됐습니다. 여진은 전날 아침까지도 계속됐습니다. 리버사이드와 가까운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에서도 규모 3.0 정도의 지진이 여러 차례 일어났습니다. 지질학자인 루시 존스는 작은 지진이라도 진원이 얕으면 느껴진다면서 캘리포니아 일대가 지속적인 핫스팟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캘리포니아에서 규모 6.0 이상의 강진이 발생한 지 5년이 지났다면서 휴지기가 끝날 수 있다라고 관측했다고 LA타임스가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지진대와 화산 활동이 활발한 환태평양 조선대인 불의 고리에 속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샌 안드레아스 판의 움직임에 의해 대형 강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캘리포니아주에 지난 10년간 총 180만 회에 달하는 지진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대다수는 미세한 진동이어서 관측 시스템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남캘리포니아에서는 지난해 4월 채널 아일랜드 해상에서 규모 5.3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당시 LA 도심에 있는 고층 빌딩이 흔들렸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가장 강력한 지진은 1925년 산타바바라를 강타한 규모 6.8의 강진이었습니다. 산호제의 성범죄가 급증해 시의회가 지난달 30일 특별 기자회견을 갖고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펼쳤습니다. C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산호제 성범죄 발생률이 2008년 220건에서 지난해 615건으로 10년간 3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산호제 여성 시의원 5명이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성범죄 대책 강구의 시급함을 주장했습니다. 모건힐 노드스트롬 초등학생 11명이 지난 3일 노로바이러스 증상을 보여 산타클라라 카운티 보건당국과 모건힐 교육구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감염자 11명이 유치원반에서 나왔다면서 밤새 유치원반 교실과 놀이터, 식당과 피크닉 테이블 등 공동구역을 소독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에 걸리면 24시간에서 48시간 잠복기를 거쳐 설사와 발열, 복통, 구토, 두통, 탈수, 근육통 등이 나타난다면서 대부분은 하루에서 3일 내 호전된다고 전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미션 지역의 한 학교에 쥐가 들끓는 등 위생 상태가 열악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크론4 보도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미션 지역 부에나비스타 호레이스맨 학교에 쥐가 들끓고 화장실과 교실 등에 쥐 배설물들이 널려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부모 교사협회는 지난 2월 교육부 측에 문제를 제기하는 서신을 보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으며 이에 지난주 교육부를 제소한 상태입니다. 사상 최악의 홍역 확산을 경험 중인 미국의 올해 감염 사례가 1000건을 넘어섰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올해 들어 이날까지 자국에서 보고된 홍역 발병 건수가 1001건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는 2126건이 보고된 1992년 이후 가장 많은 사례라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보건당국은 홍역 확산의 주요 원인을 자녀의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부모들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일부 부모들은 백신 성분이 자폐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믿는 등 잘못된 정보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앨릭스 에이자 연방보건부 장관은 성명을 내고 백신은 홍역을 예방하고 확산세를 막을 안전하고 매우 효과적인 공중보건도구라고 강조했습니다. 홍역 확산세가 이어지자 보건당국은 부모들에게 백신 접종을 권고하는 새로운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홍역 집단 발병 지역인 뉴욕시는 지난 4월 공공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브루클린 일부 지역 등에 백신 의무 접종 명령을 내렸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백신 접종을 촉구했습니다. 홍역 확산세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자 홍역 퇴치국 지위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현택 서울문고 대표가 지난 2004년 샌프란시스코 한인 이민 100년사 발간을 위해 수집했던 초기 이민사 자료를 지난 1일 샌프란시스코 한인 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미주 이민 100주년 기념사업회의 100년사 발간 당시 이민사 부문을 담당했던 이 대표는 이날 UC 버클리 등 각처에서 수집한 8박스 분량의 자료를 박물관 측에 전달했습니다. 이 대표는 그동안 여러 단체들이 내가 소장한 자료를 기증해달라는 요청을 해왔으나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독립운동사와 이민사를 기록 보관해온 샌프란시스코 한인 박물관에 기증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은경 관장은 이번 기증 자료에는 한인 이민 100년사 발간 준비 당시 김근태 회장이 한국에서 어렵게 구해온 신한민보 영인본 6건과 북미시보 1권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그 당시 방대한 자료들을 몇 년에 걸쳐 수집했지만 100년사에 실린 내용은 극히 일부분이었다면서 앞으로 계속적인 연구와 분류가 필요하며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때마다 샌프란시스코 한인 박물관이 지역사회에 알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동포사회 도처의 산재에 있는 귀중한 자료들을 찾아내고 보존하는 일을 꾸준히 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런던 브리드 샌프란시스코 시장이 11월에 시장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4일 시청에서 브리드 시장이 시장직 재선 도전 발표를 하자 그녀의 지지자들은 환호를 하며 좋아했습니다. 브리드 시장은 샌프란시스코의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고 11월에 3억 달러의 저소득층 주택건설 채권 발행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브리드 시장은 2017년 12월 갑자기 죽은 에들 리 시장의 뒤를 이어 2018년 6월 선거에서 제45대 샌프란시스코 시장으로 당선돼 리 시장의 자녀 임기 동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런던 브리드 시장은 다이안 파인스타인에 이어 샌프란시스코의 두 번째 여성 시장이며 첫 번째 흑인 여성 시장이기도 합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 의회는 불법 이민자가 산호제 여성을 살해한 사건 후 이민자 보호 정책을 완화하라는 들끓는 여론에도 4일 지역 사법기관이 연방 이민당국에 중범죄 불체자 정보를 신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지난 2월 말 엘살바도르 출신 불체자인 카를로스 에두아르도 아발로 카렌자가 밤비라슨을 칼로 찔러 살해하자 주민들과 데이비드 코테스, 마이크 왓서맨 슈퍼바이저 등은 지역 사법기관이 중범죄 이민자 정보를 아이스 등 연방 이민당국이나 연방사업기관에 통보하라는 정책 개정을 요구하며 카운티 의회를 압박해왔습니다. 이는 캘리포니아주와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등 불체자 보호 도시들의 정책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개정안을 찬성한 산타클라라 카운티 지방검사 제프 로제는 이 이슈는 이민 신분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을 따지는 문제라면서 서류 미비자든 아니든 위험한 범죄자를 분리해내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시미티언 슈퍼바이저도 지역 사법기관이 아이스에 협력하라는 것이 아니라 폭력적이고 심각한 범죄자를 신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2013년 2월 텍사스 맥앨런 인근 국경선에서 붙잡혀 국토안보부에 구금된 후 강제 추방당한 카렌자는 다시 미입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2015년부터 절도, 폭행, 약물 소지 등의 혐의로 수차례 체포된 바 있으며 범행 당시에도 약물 소지와 불법 감금, 절도 혐의로 보호관찰 처분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1급 살인 및 강도 혐의로 기소된 카렌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또는 사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안 헬스 서비스 AHS가 5월 31일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치과 및 건강 클리닉을 개업하고 이를 기념하는 리본 커팅식을 가졌습니다. 오클랜드에 위치한 클리닉 앞 야외에서 펼쳐진 이날 행사에서는 쉐리 히로타 최고 경영자는 이 시설은 건물 소유주인 오클랜드 주택당국과 개발을 책임진 이스트베이 아시안 지역 개발기업이 함께한 신개념의 치과 및 건강 클리닉이라며 치과 진료와 정신건강 검진을 통합한 기관이라고 말했습니다. 흐엉레 치과병원 총책임자는 기존 시설로는 아시안 헬스 서비스 치과병원을 찾는 환자 2만 8천여 명 중 4천 명밖에 치료하지 못했고 평균 대기 시간은 12개월이었다며 저소득층과 이민자 커뮤니티에 치과 진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 치과 병원을 확장하게 됐다며 저소득층 아동과 가정 그리고 노인 6천여 명을 추가로 더 치료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레 총책임자는 이어 과거 치과 진료를 위해 찾아온 환자들이 외로움과 가정폭력, 마약 등으로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며 정신건강이 지켜져야 몸의 건강도 지킬 수 있다고 정신건강 검진 통합의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프리몬트에서 홈리스들이 나무 위에 집을 지어 경찰 당국이 철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프리몬트 스티븐스 블루버드와 880 인근 산업단지에서 홈리스들이 나무 위에 집을 짓고 거주하는 가운데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제보돼 프리몬트 경찰 당국이 철거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현장에는 대6채의 집 구조물이 유칼립투스 나무 위에 지어져 있으며 각각 위치한 높이와 크기, 생김새 등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집은 바닥으로부터 30피트 떨어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하는 등 건축 시 상당한 목공 노하우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밝혔습니다. 나무 위 집에서 한 달간 자신의 물건을 보관하며 살았다는 마크는 거리보다 나무 위를 선호한다며 약간의 기술을 알고 있다면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인근 비즈니스 직원들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장 옆 건물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 제이는 얼마 전 회사 차량 몇 대가 파손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프리몬트 경찰국은 체인톱 등을 사용해 구조물 철거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홈리스들이 나무를 재점유하지 못하게 막고 재점유했을 경우 그들을 쉽게 발견하기 위해 나뭇가지 정리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지난주 워싱턴 DC에서 스킵사 전동 스쿠터가 불꽃을 일으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샌프란시스코 시내의 스킵 전동 스쿠터도 모두 철수됐습니다. KTBU 보도에 따르면 지난 30일 워싱턴 DC 길거리에 있던 스킵사 전동 스쿠터 배터리에서 불꽃이 발화됐습니다. 이에 자세한 원인 조사를 위해 샌프란시스코 시내에 있는 스킵사 전동 스쿠터도 모두 철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킵사는 가능한 모든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나 자사의 다른 스쿠터에 영향을 끼칠 만한 요소는 찾지 못했다며 조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샌프란시스코에 스쿠터를 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샌프란시스코 교통국은 주민들이 잠시 불편함을 겪을 것을 알지만 공공 안전을 위해 철수 결정을 내린 스킵사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쟁사인 스콧 전동 스쿠터 이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공원의 대기오염 수준이 대도시 오염도와 맞먹는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국립공원보존협회 NPCA가 발표한 국립공원 대기오염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국립공원 417개 중 401개가 기후변화 및 자연피해 그리고 나쁜 수준의 오존 농도와 대기오염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2018년 가주, 세코이아, 킹스캐년, 조스와트리, 모하비의 4개 국립공원이 2달 이상 건강에 해로운 대기 오염 상태를 기록했다면서 LA와 휴스턴 같은 도시보다 때로는 더 나쁠 때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공원보존협회는 초미세먼지가 기준치의 3배를 넘는 샌 호아킨밸리의 대기오염이 4곳 국립공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세코이아와 킹스캐년은 국립공원보존협회의 2015년 대기오염 조사에서 48개 국립공원 중 1위에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았고 조슈아 트리는 4위, 요세미티는 7위에 이름을 올렸었습니다. 국립공원 보존협회는 지난 10년간 기후변화로 초래된 홍수와 가뭄, 산불이 캘리포니아주를 바꿔놓고 있다면서 요세미티와 세코이아에서 대기오염으로 뿌연 하늘이 자주 늘어나고 있어 가시권이 제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연구진은 1963년 오존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제정된 청정대기법을 뒤집고 배기가스 기준을 완화한 트럼프 행정부의 환경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최근 몇 달간 미국과 캐나다 서부 해안에서 최소 70마리의 귀신고래, 그레이 웨일 사체가 잇따라 발견되자 당국이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립해양대기국은 고래에 잇따른 죽음을 비정상적인 폐사라고 규정하고 원인 규명을 위한 면밀한 조사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에만 최소 70여 구의 고래 사체가 캘리포니아주 해안에서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를 거쳐 북부의 알래스카주 해안까지 북미 서해안 전역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중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가장 많은 수인 37마리가, 워싱턴주와 오레곤주에서는 25마리와 3마리가 각각 발견됐습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도 5마리가 죽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지난주에는 알래스카주에서 여윈 상태의 귀신고래 사체 5구가 발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고래들이 여름을 나는 알래스카 인근 베링해와 추코치해의 수온이 급격하게 올라가 먹잇감이 줄어들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집계에 따르면 북태평양 동쪽의 귀신 고래 수는 2만 7천여 마리로 나타나는데 이는 지난 1967년 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숫자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고래가 길을 우회하려다 선박과 충돌하는 사고 등이 잦아졌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부기관을 사칭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 도용을 노리는 보이스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전국적으로 한인들에게도 연방사회보장국은 물론 한국 대사관 등까지 사칭하는 사기 전화들이 빈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사회보장국 측은 이 같은 사기 유형으로는 외국에서 복권에 당첨됐는데 미국으로 돈을 송금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며 소셜 번호와 은행 계좌 번호를 제공하면 리베이트를 제공해 주겠다거나 컴퓨터 오류로 개인 데이터가 날아가 이를 복구해야 한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수법, 그리고 사회보장국에서 보낸 것처럼 위장한 이메일을 보내 가짜 웹사이트로 이동시킨 뒤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수법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인들을 노리는 한국어 보이스피싱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과 뉴저지 지역 등에 거주하는 한인 유학생들과 재외 국민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주미대사관 직원이라고 밝힌 뒤 국제범죄 등에 연루됐다며 개인 신상 정보를 요구하는 사기 행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보이스피싱범들은 특히 당장 벌금을 내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다고 속인 뒤 은행 계좌 정보를 빼내 돈을 가로채는 전형적인 전화 금융사기 수법을 이용하고 있는데 특히 워싱턴 DC 지역 번호인 202번으로 시작되는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어 한인들의 의심을 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미 한국 대사관이 아닌 주미 한국 영사관이라는 단어가 다소 이상했지만 출국 금지라는 말에 깜짝 놀란 김 씨는 기계음이 시키는 대로 9번을 누르자 한국 정부에서 파견 나온 경찰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성과 통화를 하게 됐는데 신원 확인이 필요하다며 은행 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묻는 남성의 요구가 의심스러워 뉴욕 총영사관에 문의한 끝에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해 정부 기관들은 전화나 이메일상으로는 소셜 번호나 생년월일, 계좌번호 등 개인 및 금융 정보를 묻지 않는다며 이 같은 요구는 모두 사기라고 보면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암 발생 경고문 부착 품목에서 커피를 제외한다고 결정했습니다. 3일 언론들에 따르면 주 당국은 이날 공식적으로 독성 물질에 대한 경고문 부착을 해야 하는 품목에서 커피를 제외시키려 하는 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주 규제 당국에 의한 이번 결정은 스타벅스, 타겟 코퍼레이션, 네슬레 USA, 아마존의 홀푸드 마켓을 포함한 수십 개의 커피 로스터와 소매업자들에 대한 법정 소송 8년 만에 나온 조치입니다. 주 당국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1000개 이상의 커피 유해성 관련 연구 결과 커피가 암을 유발한다는 충분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결론 지은 것을 참조해 커피가 암 발병에 심각한 위험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근에는 커피가 오히려 일부 암 발병 위험을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와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스노우팩이 예년 평균에 비해 200%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수자원국에 따르면 지난주 목요일을 기준으로 시에라 네바다 스노우팩은 예년 평균의 202%를 기록했다고 AP통신이 2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 겨울과 봄 시즌 폭풍우가 잇따른 데 따른 것입니다. 특히 눈이 많이 내리며 5년의 긴 가뭄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지난 2017년 190%보다도 스노우팩이 더 많이 쌓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작년 이맘때쯤에는 스노우팩이 평균 6%였는데 올해는 당시보다 33배나 더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스노우팩은 캘리포니아주에서 필요한 전체 수도의 30%를 공급합니다.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가 대학교육 혜택 프로그램을 고등학생 직원까지 확대 실시합니다. 월마트의 이런 움직임은 점점 빠듯해지는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해석된다고 AP통신이 4일 보도했습니다. 월마트는 이날 고교생 직원을 위해 무료 SAT 및 ACT 준비반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신생 교육 업체를 통해 대학에서 필요한 두세 개 교양 과목도 제공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월마트의 미국 내 직원 수는 130만 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18세 이하 직원은 2만 5천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월마트는 지난해부터 입사 90일 이상 되는 정규직과 파트타임 직원에 대해 대학 학위를 저렴한 비용으로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그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월마트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덴버 소재 신생업체인 길드 에듀케이션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하루 1달러의 비용으로 서너 개 비영리 대학 온라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현재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어 경영이나 공급 관리 외에도 14개 학위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사이버 보안, 컴퓨터 과학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마트 측은 이미 7,500명 정도의 성인 직원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있다며 수년 내에 그 숫자가 6만 8천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실업률은 50년 내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교생 취업은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방노동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16세에서 19세 사이의 청소년 취업 비율은 오는 2024년까지 26.4%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는 2014년에 기록했던 34%, 1986년 7월의 57%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치입니다. 또 다른 월마트 관련 소식입니다. 최대 오프라인 유통업체 월마트가 전자상거래 제왕인 아마존에 대항하기 위해 냉장고소까지 Into Your Refrigerator라고 명명된 식료품 배송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7일 CNN 비즈니스에 따르면 월마트는 지난 5개월간 뉴저지에서 시범 실시한 서비스가 만족스럽다고 판단해 올 가을부터 캔자스시티, 피츠버그, 플로리다, 베로비치 등 세 도시에서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직장일 등으로 장볼 시간이 부족한 고객이 온라인 월마트에서 식료품을 주문하면 월마트 전문 배송 기사가 냉동이 필요한 식료품을 집안 냉장고 속으로 넣어준다는 개념입니다. 서비스를 총괄하는 월마트의 바트 스타인은 CNN에 고객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낯선 사람이 자기 집에 들어와서 냉장고까지 열어봐야 한다는 점이라면서 하지만 시범 서비스에서 한 번 시켜본 고객은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말했습니다. 배송 시스템은 웨어러블 카메라를 장착한 월마트 전문 배송 기사가 집에 도착했을 때 고객 스마트폰으로 신호를 보내 고객이 기사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베버리힐즈가 전국 최초로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도시가 될 전망입니다. 비버리힐스 시의회는 주유소와 편의점 등에서 일반 담배, 씹는 담배, 전자담배를 팔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4일 밤 최종 승인했습니다. 다만 호텔은 예외로 룸 서비스를 통해서만 투숙객에게 담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021년부터 발효됩니다. 베버리힐스는 이미 아파트나 공원, 보도 등 간접 흡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베버리힐스는 지난 1987년 전국에서 식당 내 금연법을 실시한 첫 번째 도시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재팬타운과 산호세 다운타운을 비롯한 베이 전역과 세크라멘토, 몬트레이 지역까지 차량 내 물품을 털리는 피해 사례가 여전히 줄을 잇고 있습니다. 주로 이 같은 범죄가 빈발하고 있는 상황을 잘 모르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한국이나 타주에서 온 한인 방문객들의 피해가 특히 많아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이 또다시 이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 접수된 피해 사례들은 다양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재팬타운 도로변에 렌터카를 세워뒀다가 여권을 포함한 소지품을 도난당했습니다. 범인은 유리창을 깨고 차 안에 있던 물건들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은 최근 이 같은 차량 내 물품 도난을 겪은 한인들의 피해 장소는 주로 관광 명소를 비롯해 쇼핑몰 주차장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차량 내 물품 절도는 주요 관광지에서도 많이 발생해 여행을 떠나는 베이 지역에 거주 한인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미국 노인들 사이에 낙상 사고가 마치 유행병처럼 확산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인들의 낙상 사고는 늦은 밤길에서부터 화장실 그리고 야외 활동 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곳에서 급작스럽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학지 미국 의사협회 저널 최신호에 따르면 75세 이상인 미국 낙상 사망자는 2000년 8,613명에서 2016년 25,189명으로 6년 새 약 3배로 늘었다고 AP통신이 5일 보도했습니다. 또 같은 기간 사망자 비율은 10만 명당 51명에서 122명으로 2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낙상은 사망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엉덩이와 무릎, 발목 골절을 부르고 이들 골절은 입원과 의존성 심화, 신체적 재활, 장기적인 의욕 및 정신건강 문제까지 악순환을 예고하기도 합니다. 자동으로 관련 영상을 추천하는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이 소아 성애자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원인 조나스 카이저가 유튜브의 영향을 주제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50개 이상의 유튜브 채널 콘텐츠가 모두 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일부는 미성년자를 담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이저는 이 채널들을 시작으로 아동 착취를 연상케 하는 영상들이 계속 추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영, 발레, 체조를 하는 아동 영상의 조회수가 25만 건 이상이 되는 등 타 영상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며 영상 속 아이들이 옷을 더 벗고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였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소아 성애자들에게 영상을 입맛대로 추천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위어드 매거진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소아 성애자들이 영상 일부에 코멘트를 달며 성적인 대화도 주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유튜브 측은 블로그 포스트를 통해 미성년자를 담은 영상들에 코멘트를 달지 못하게 하고 추천 알고리즘을 대폭 규제했으며 아동 안전 정책을 위반하는 영상 80만 개를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자동차 시장을 뒤흔들 것으로 보였던 거대 자동차 업체 간 합병 추진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탈리아 미국계 자동차 업계인 피아트 크라이슬러가 프랑스 르노 자동차에 제안했던 합병 제안을 철회했기 때문입니다. 르노 이사회가 최근까지 피아트 크라이슬러의 합병 제안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질질 끄는 모습을 보이자 피아트가 제안을 거둬들인 것입니다. AP통신은 프랑스의 정치적인 환경 탓에 양 기업의 합병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투자의 규제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과의 자선 오찬을 역대 최고가인 456만 달러로 낙찰받은 주인공은 암호화폐 트론의 설립자인 저스틴 순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버핏 회장이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쥐약으로 묘사하는 등 낯선 비판을 해왔다는 점에서 올해로 20년째를 맞은 워런 버핏과의 점심이 더욱 주목됩니다.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수우는 암호화폐 트론의 설립자이자 세계적인 자료 공유 사이트인 비트토렌토의 최고 경영자입니다. 수우는 2017년 가상화폐인 트론 상품권을 출시했습니다. 이후 암호화폐를 매개로 투자금을 유치하는 가상화폐 공개에서 7천만 달러를 유치하기도 했습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에머리 대학에서 비정규직으로 교편을 잡은 지 37년 만에 종신 교수가 됐습니다. 에머리 대학은 3일 보도자료에서 카터 전 대통령을 인문대, 옥스퍼드 칼리지, 신학대, 공공보건대 등 총 4개 학부 소속 종신 교수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 2년 뒤인 1982년부터 교편을 잡았습니다. 최근에는 한 달에 한 번꼴로 종교 및 보건, 법학 수업 등에서 특별 강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1924년 10월 1일 조지아주에서 출생한 카터 전 대통령은 1976년 11월 민주당 후보에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현직 대통령 제럴드 포드를 누르고 제39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1980년 재선에 나섰지만 로널드 레이건에게 패했습니다.
1994년 6월에는 개인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과 회담을 갖고 교착 상태이던 핵 문제를 논의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푸는 데 공헌했습니다. 공상과학 액션 블록버스터인 고질라 킹 오브 더 몬스터가 이번 주말 개봉과 동시에 북미 박스오피스 1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총 4,900만 달러의 흥행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인 컴스코어에 따르면 디즈니 실사 영화인 알라딘은 4,230만 달러를 벌어들여 2위로 밀려났습니다. 영화 알라딘은 배우 윌 스미스가 램프의 요정 지니 역을 맡아 화제가 됐습니다. 팝 가수 엘튼 존의 일대기를 다룬 뮤지컬 영화인 로켓맨은 2,500만 달러로 3위에 올랐습니다. 이어 공포 영화인 마가 1,800만 달러로 4위, 키아누 리브스 주연의 존 윅 챕터 3가 1,110만 달러로 5위에 랭크됐습니다. 미국의 스트리밍 시장 판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RBC 캐피털 마켓은 지난달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최근 2년 동안 아마존 동영상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해 이용자 증가율에서 넷플릭스와 훌루 등의 경쟁사를 앞질렀습니다. 지난 1년 사이 아마존을 이용해 영화나 TV 프로그램을 봤다는 사람의 비율은 1년 전보다 17%포인트 증가한 54%로 집계됐습니다. 아직도 가장 이용자가 많은 업체는 넷플릭스지만 유통업계 공룡인 아마존이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분야에서도 최강자 넷플릭스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이용자 증가율을 기록한 것입니다. 현재 아마존은 프라임 비디오 구독 서비스를 통해 영화나 TV 프로그램을 판매하거나 구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18년간 애플 이용자들이 음악을 듣고 TV를 보며 팟캐스트를 듣는 데 이용되었던 아이튠즈가 오랜 역할을 마치고 퇴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튠즈는 2001년 디지털 음악과 영상 파일을 재생하고 정리하는 데 사용되는 디지털 미디어 플레이어로 첫 선을 보인 뒤 애플 이용자들이 디지털 음악을 사거나 듣는 주요 수단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아이튠즈는 시간이 흐르고 애플의 새로운 소프트웨어들이 속속 나오면서 서비스가 느릴 뿐만 아니라 다루기 불편하다는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애플은 아이튠즈와 작별을 하게 되지만 최소 일부 형태로 한동안 이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이튠즈 스토어를 통해 산 노래들 또한 새로운 음악 앱을 통해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고 인디펜던트는 전했습니다. 유전자 조작으로 품종을 개량한 식용 연어가 식탁에 오를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식품의약청 FDA는 지난달 31일 생명공학 기업인 아쿠아바운티 테크놀로지스의 유전자 변형 GMO 연어 상업화를 공식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에 본사를 둔 아쿠아바운티가 개발한 유전자 변형 연어알이 지난달 29일 인디애나주 소도시인 알바니의 양어장에 도착했습니다. 16에서 18개월이면 10파운드 약 4.5kg까지 성장하는 유전자 변형 신품종 연어로 아쿠아바운티는 내년 하반기 이 연어를 시장에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쿠아바운티는 대서양 연어, 아틀랜틱 세먼의 치누크 연어, 치누크 세먼 유전자와 등 가시칙과 어류 중 가장 큰 종인 오션 파우트 유전자를 이식해서 보통 연어보다 성장 속도가 2배 더 빠른 연어를 개발했습니다. 일반적인 대서양 연어가 10파운드 무게로 성장하려면 평균 32개월이 걸립니다. 비영리 매체인 뉴푸드 이코노미는 미국 내 첫 번째 GMO 해산물, 상업적 용도로 길러지는 첫 번째 GMO 동물 식품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FDA는 지난 2015년 11월 유전자 변형 연어의 식용 판매를 승인했다가 논란이 거세지자 2달 만에 판매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유전자 변형 식품에 반대하는 비영리 단체인 Non-GMO 프로젝트는 형질 전환에 만든 물고기를 본인 자녀에게 먹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형 유통업체인 코스트코도 앞서 소비자 의견을 수렴해 유전자 변형 연어를 판매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전자 변형 곡물은 미국에서 1990년대부터 상용화됐지만 아직 많은 이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전자를 조작한 동물을 식품으로 섭취하는 데는 많은 이들이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한국의 전통술인 막걸리 강연을 듣고 직접 술을 빚으며 체험하는 이색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미국의 한국 전통주를 널리 알리고 미국 시장으로의 진출 확대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인 2세와 미국인, 셰프 등 약 55명이 참석해 막걸리를 비롯한 한국의 전통주를 시음하고 현장에서 직접 막걸리를 빚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레이크타호에서 하이킹을 하던 30대 여성이 폭포에 휩쓸려 사망했습니다. 엘도라도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에메랄드 베이 주립공원의 이글 폭포 인근 물가에 앉아있던 베이 지역 거주 디나 에스피노사가 나뭇가지를 붙잡으려다 미끄러지면서 세찬 폭포 물살에 휩쓸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가 수색에 나섰으며 숨진 에스피노사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LA타임스는 노스타워 소방보호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에스피노사가 폭포의 사진을 촬영하려다 발을 헛디뎌 빠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주 공원국과 셰리프국이 명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산타로사 공원 축구장에서 발생한 갱단 총격에 청소년 등 주민 3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5일 오후 7시 35분 제이코 공원 축구장에서 벌어진 총격으로 남성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중 20세 남성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사건 당시 공원에서는 축구 경기가 벌어지고 있었으며 나머지 부상자 2명은 각각 축구 코치와 학생이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총격은 갱단 조직원 간 언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히스패닉계 성인 남성 1명이 SUV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들을 향해 총을 발포했다며 차량 내에 또 다른 남성 용의자들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갱단과 관련된 표적형 총격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미국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왕자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을 상대로 약 90억 원대의 사기극을 벌인 40대 남성이 18년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앤서니 기그넥은 자신을 사우디 왕자로 사칭해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지난 2017년 미 연방검찰에 체포된 뒤 전날 마이애미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 18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기그넥은 1977년 미시간주의 한 가정으로 입양된 콜롬비아 보아 출신입니다. 그는 자신이 사우디의 칼리드 알 사우드 왕자인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칼리드 왕자는 79세의 사우디 메카 주지사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그덱은 롤렉스 시계와 카르티에 팔찌 등 명품으로 치장하고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있는 펜트하우스 출입문 벨에 술탄이라는 라벨을 붙였습니다. 가짜 외교관 번호판을 단 페라리를 몰고 백화점을 방문해 한 번에 수천 달러어치를 쇼핑하는 씀씀이도 보였습니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는 비싸게 치장한 애완견 치와와 사진은 물론 현금 다발과 나의 아버지라는 설명을 붙인 사우디 왕족의 사진 등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미 국무부 외교 경호실에 가짜 배지를 구입해 자신의 경호원들에게 착용하게 하고 명함에는 왕자, 술탄 등을 새겨 넣었습니다. 투자자들에게는 사우디 왕족에 대한 의뢰라면서 고가의 선물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기그넥은 존재하지도 않은 아일랜드의 제약회사와 몰타의 카지노 투자 명목 등으로 수십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800만 달러, 약 95억 원 이상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마이애미의 한 럭셔리 호텔 측에 4억 4,400만 달러의 호텔을 인수하겠다고 제안하고 두바이 은행이 자신에게 6억 달러 대출을 약속했다는 위조 서류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수상히 여긴 호텔 측이 보안회사를 고용해 조사에 들어가면서 기근에게 사기 행각은 드러났고 연방검찰의 수사로 이어지면서 그는 체포됐습니다. 기근액은 1987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칼리드 알 사우드라는 사우디 왕자와 같은 이름의 신분증을 취득한 이후 사우디 왕자를 사칭한 각종 혐의로 그동안 총 11차례나 체포돼 수감 생활을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일 오후 산타클라라 산업용 가스단지에서 커다란 폭발음과 함께 발생한 폭발 사건의 정확한 진상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소방국의 화재 진압대장은 이 폭발이 회사 직원들이 가스 운반 트럭에 수소가스를 주입하다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방대원들은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고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지만 부상자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소방국은 1일 오후 4시 30분 101번 프리웨이와 라파이에트 스트리트가 만나는 노만 애비뉴 1515번지의 에어 프로덕트 앤 케미컬 회사에서 폭발이 일어났다는 연락을 받고 긴급 출동했습니다. 드류 밀러 화재 진압 대장은 회사 직원들이 가스 운반 트럭에 수소 가스를 주입하다 공기가 새는 소리가 나면서 폭발이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회사 직원들이 열 이미지 추적 장치를 가져와 화재 진압을 도왔다고 말했습니다. 수소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는 눈으로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45명의 소방대원이 1시간 동안 화재를 진압했으며 이 과정에서 가스 운반 트럭이 전소하고 몇 대의 트럭이 손상을 입었습니다. 인근 공장 직원들은 모두 대피했으며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덤바튼 다리 인근 목재철로가 2일 저녁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CBS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2일 오후 7시 30분경 프리몬트 덤바튼 다리 인근 목재철로에 불이 붙어 구조물 100야드가 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시간여 전인 오후 5시 10분 덤바튼 포인트 인근 초목 4분의 3에이커가량을 태운 화재가 먼저 발생했다고 프리몬트 소방당국은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2일 밤 현장 인근이 검은 연기로 뒤덮였으며 소방대원 21명이 출동해 화재 진압에 나섰습니다. 정확한 화재의 원인은 밝혀진 바 없으나 당국은 인재일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목재철로는 뉴요크와 이스트 팔로알토, 맨로파크를 잇는 길로 지난 몇십여 년간 열차가 다니지 않는 비운행 철로였습니다. 그러나 맨로파크에 캠퍼스를 둔 페이스북이 이를 부활시키기 위해 산바테오 카운티와 협상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일 오전 오클랜드에서는 차량 운전자 1명이 암트랙 열차와 충돌해 자살했습니다. 오클랜드 소방당국에 따르면 2일 오전 11시 10분경 콜리세움 남쪽 85번가 애비뉴 철도에서 세크라멘토로 향하던 암트랙 728번 열차와 SUV 차량 한 대가 충돌해 차량 운전자가 사망했습니다. 당국은 차량이 선로를 따라 열차 쪽으로 운전한 것으로 보아 명백한 자살 행위였다고 밝혔습니다. 암트랙 대변인은 열차 승객들은 부상을 입지 않았으며 61명 전원이 대체 버스로 갈아탔다고 말했습니다. 플레젠트 힐 호텔에서는 2일 새벽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레지던트 인 호텔에서 2일 새벽 1시경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따르면 호텔 방 안 파티에서 싸움이 발생해 총격으로 번졌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권총 탄피 50개를 발견했으며 바깥에 주차된 차량들의 총격이 집중됐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가치를 고의로 하락시켜 허위 구입자에게 집을 되파는 숏세일 사기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검찰이 미 전역의 부동산 업자 및 융자 브로커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사기 행각을 벌인 한인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연방 뉴저지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한인 부동산 중개업자인 강모 씨와 손모 씨는 금융사기와 송금사기 등에 대한 혐의에 대해 각각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최종 선고는 오는 10월 1일 열릴 예정으로 강 씨와 손 씨의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최대 징역 30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와 손 씨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주택 숏세일 사기 행각을 통해 460만 달러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은행 주택 모기지를 상환하지 못해 차압 위기에 몰린 숏세일 매물을 주택 소유주와 공모해 주택의 상품성을 최대한 떨어뜨린 뒤 허위 구입자를 내세워 헐값에 사들이는 방식으로 이득을 챙겼습니다. 이들은 주택 가치를 고의로 낮추기 위해 매물로 나온 주택을 훼손시키거나 가짜 문서 등을 이용했으며
검찰은 이 같은 수법으로 강 씨와 손 씨가 각각 270만 달러와 190만 달러의 부당 이익을 사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당시 사기와 신분도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인 여성 박모 씨 일가족은 모기지 페이먼트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 소유주들에게 쇼세일을 대행해 주겠다며 접근해 소유주와 모기지 은행을 속여 3천만 달러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서울에 본사를 둔 한인 음료 체인점에서 직원이 고객 영수증에 아시안을 비하하는 문구를 써 비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WSOC 방송은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 있는 음료 가게인 스무디킹에서 손님에게 인종 비하를 하는 문구를 적은 영수증을 건넸다고 3일 보도했습니다. 한인 토니 최 씨는 2일 샬럿의 데이비스 레이크 파크웨이 선상에 있는 음료 가게인 스무디킹을 찾았습니다. 음료를 주문한 뒤 영수증을 받았는데 종이에 제키 첸이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제키 첸은 중국 영화 배우인 성룡의 영어 이름으로 직원들이 아시안을 모두 중국인으로 통칭해 비하한 셈입니다. 최 씨는 페이스북에 영수증과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그 당시 가게에 일하고 있던 직원 3명이 자기들끼리 영수증을 보면서 킥킥거렸다며 명백한 인종차별이라고 썼습니다. 이어 화가 났지만 함께 갔던 내 아이들이 무슨 일인지 모르게 하려고 가게를 그냥 나와야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적었습니다. 샬럿 홀리 헌터스빌 로드 선상에 있는 또 다른 스무디킹 지점에서도 손님 켈빈 칼드웰이 욕설이 적힌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인종차별 논란에 대해 스무디킹 김성환 대표는 2일 샬럿에 있는 프랜차이즈 2곳에서 동시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손님에게 부적절한 문구를 쓴 직원 2명을 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손님에게 불쾌한 짓을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며 두 가게를 조만간 임시로 닫고 직원 교육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무디킹은 루이지애나주에서 창립된 음료 프랜차이즈 업체로 2012년 한국 지사인 스무디 킹 코리아가 본사를 인수했습니다. 멕시코인들을 주요 신도로 두고 있는 라 루즈델 문도 교회의 리더인 호아킨 가르시아 목사가 인신매매 및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체포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하비에르 베사라 가주 검찰총장은 가르시아 목사가 3일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관련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문도 교회는 멕시코에서 설립돼 전 세계 57개 국가에 15,000개 지회를 두고 있으며 소속 신도는 1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르시아 목사에게는 성폭행, 강간 등 총 26건의 혐의가 부과됐으며 이 중에는 아동 포르노 제작, 폭행, 학대 등의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교계는 문도교회가 도덕적으로 가장 높은 규율과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검찰 수사 내용에 따르면 가르시아 목사는 2017년 일부 신도들에게 최대한 옷을 적게 입고 남성을 유혹하는 춤을 추어보라고 강요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가르시아 목사에게는 현재 25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습니다. 경찰 제복을 입고 경찰견까지 대동하면서 경찰 행세한 간 큰 남성이 지난 1일 샌리엔드로 체리 페스티벌에서 체포됐습니다. 이날 오전 10시경 경찰 제복 차림의 서지오 테일러가 페스티벌 주변을 순찰하던 샌리엔드로 경찰관들과 맞닥뜨린 후 도주하려고 하자 경찰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방탄조끼와 권총대, 총기, 탄약, 테이저건을 착용하고 독일산 셰퍼드 개를 동반하며 감쪽같이 눈속임했던 테일러는 최근 버클리 경찰국이 로컬 경찰국에 협조를 구한 지명 수배자였던 것입니다. 경찰차로 위장한 테일러 차량을 수색한 결과 K9 유닛이란 패치가 붙은 경찰 유니폼과 반자동 권총 복제품과 수십 개의 실탄이 발견됐습니다. 버클리 경찰은 5월 초 버클리 바에서 싸움을 벌이다가 잠시 뒤 경찰 제복 차림으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총을 겨눈 테일러의 행방을 쫓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국토안보부 직원 행세로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구입하면서 체크 사기 행각을 벌이고 도난 차량을 소지한 혐의로 2018년 1월 체포된 테일러가 보호 관찰 상태에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테일러는 보석금 없이 산타리타 구치소에 구금돼 있습니다. 한편 테일러의 차량 동승자인 존 페이는 경찰 수사를 지연시킨 혐의로 테일러와 같이 체포됐습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2일 정오쯤 노스캐롤라이나주 애틀랜틱 비치 인근 포트 메이콘 스테이트 파크에서 17세 소녀가 수영하다 상어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소녀의 할머니는 페이스북에 아이 아빠가 뛰어들어 상어 머리 부분을 5번 정도 후려쳤고 아이가 그제야 풀려났다라면서 손녀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적었습니다. 다친 소녀는 다리와 손에 심한 자상을 입었고 이식 수술이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 측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회복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는 하와이 마우이섬 카오나팔리 해변에서 수영하던 캘리포니아 출신 남성이 상어의 공격을 받아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칸소주 주의회 상원에서 의정 활동을 한 린다 콜린스 스미스 전 의원이 자신의 집 앞에서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다고 NBC 방송 등이 5일 전했습니다. 시 씨는 아칸소주 포카혼타스에 있는 자택 앞에 담요에 말린 상태로 놓여 있었다고 경찰은 말했습니다. 이웃 주민은 이틀 전 총성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콜린스 스미스는 2011년에서 2013년 아칸소 주의회 하원 의원을 지냈고 2015년부터 지난 1월까지 주의회 상원 의원으로 재임했습니다. 시카고에서 중국계 우버 기사에게 폭행을 당해 숨진 택시 기사의 유가족이 우버를 상대로 1천만 달러, 약 120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일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피해자인 어니스 퉁게이커는 작년 9월 시카고 웨스트룹 지구에서 택시 영업을 하다 우버기사 펭귀 루와 시비가 붙었고 언쟁 끝에 발로 차여 넘어진 지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피해자 유가족은 이날 법원에 제출한 30페이지 분량의 소장에서 우버가 운전 자격을 상실한 중국 국적의 루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우버 운행을 승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루는 사건 직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검찰이 기소를 취하하면서 풀려났습니다. 시카고 경찰의 제안에 따라 검찰이 작년 12월 루를 1급 살인 혐의로 재기소했으나 그는 이미 중국으로 달아난 상태였습니다. 검시소 측은 툰 게이커의 사망 원인을 뇌 손상으로 판정했습니다. 원고 측은 루가 이번 사건 발생 2달 전 우버 탑승객 얼굴에 주먹질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우버는 이번 소송에 대한 입장 발표는 거부한 채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워싱턴주 스포켄에서 실종된 아프가니스탄 난민 여성을 찾고 있던 형사들이 여성과 여성의 남편이 살던 아파트 내부의 냉동고에 그녀의 시신이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법원 기록에 의하면 와히드 카쉬라이로 밝혀진 그녀의 남편은 숨진 여성이 마지막으로 친구들에게 목격된 날로부터 3일 후인 5월 28일 편도 비행기표를 끊어 출국했습니다. 출국 장소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목요일 냉동고에서 발견된 시신은 24세 아레즈 카쉬라이로 추정된다고 법원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이 부부의 2 자녀는 현재 아동보호국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10대 소년 4명이 불난집에 뛰어들어가 90세 할머니를 구출한 사연이 알려져 화제입니다. 7일 CNN과 현지방송 그리고 소셜미디어에 따르면 지난주 오클라호마주 털사 외곽 마을인 세펄파의 한 주택에서는 10대 4명이 할머니 집이 불이 난 것을 알고 연기로 가득 찬 할머니의 침실로 뛰어들어가 할머니를 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58년이나 이 마을에 살았다는 리치 할머니는 고령에도 구세군과 청소년 클럽 봉사활동을 열심히 펼쳐 아이들도 아는 분이었습니다. 처음 불을 발견한 딜런 윅은 장래 희망이 소방대원이라고 그의 어머니가 CNN에 전했습니다. 이민 관련 소식입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 이민 온 청소년들을 가리키는 드리머를 포함한 20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가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이민법을 4일 통과시켰습니다. AP통신과 워싱턴 포스트 등에 따르면 2019 미국의 꿈과 약속에 대한 법이라고 명명된 이민법은 이날 하원에서
찬성 237표, 반대 187표로 가결됐습니다. 이 법은 최소 4년간 미국에서 계속 거주했고 범죄 경력이 없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한 드리머에게 10년간 법적 거주 자격을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적어도 2년 이상 고등교육을 받거나 군 복무를 한 경우 또는 3년간 직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영주권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그 뒤 5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미성년 입국자 추방류의 다카 프로그램을 통해 상당수 드리머에게 취업 허가를 내줬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말 이 프로그램을 종료했습니다. AP는 중립적인 의회 예산국을 인용해 미국에 거주하는 200만 명 이상이 하원 법안에 따라 법적 지위를 얻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AP는 중립적인 의회 예산국을 인용해 미국에 거주하는 200만 명 이상이 하원 법안에 따라 법적 지위를 얻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와 같은 연방정부 혜택을 받을 자격을 얻게 되면서 향후 10년간 300억 달러 이상 비용이 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주도한 이 법안이 불법 이민을 조장할 수 있는 지나치게 관대한 규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주민이 경제와 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 보안을 위해 더 강력한 새 인물로 낙점한 마크 모건 이민 세관 단속국 국장 대행이 4일 미 국경으로 넘어오다 체포된 이민자 가족의 구성원 전체를 추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모건 국장 대행의 발언은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통해 유입되는 중미 출신 이민자들이 국경에서 체포되더라도 가족 구성원 중 일부는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 풀려나는 점을 악용하고 있어 이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또 국경으로 넘어온 이민자 중 미성년자는 정부 수용시설에 위탁해 추방하지 않겠다는 점 때문에 중미 출신 이민자들의 유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추방 명령이 떨어진 이민자에 대해서는 가족 구성원 전체를 추방하는 것을 하나의 방안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 요원 출신인 모건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경 순찰대장을 지냈습니다. 모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이민 정책을 옹호하고 국경 장벽 건설 요구를 공개적으로 지지해온 인물입니다. 연방수사국 ICE는 국토안보부 산하 불법 체류자 단속 전담기관으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토머스 호먼이 국장으로 지명됐지만 인준이 되지 않아 작년에 물러났습니다. 이어 론 비티엘로 신임 국장이 지명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지명을 철회하면서 더 강력한 방향으로 가고 싶다며 새 인물을 찾겠다고 밝힌 뒤 지난달 모건을 ICE 수장으로 지명했습니다.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진입하는 샌디에고 인근 국경 검문소에서 3일 밤 경찰과 도주 차량 사이에 총격이 있었다고 NBC 방송이 4일 전했습니다. 사건은 전날 저녁 7시 30분 멕시코 티후아나에서 연결된 샌디에고 인근 샌 이시드로 검문소에서 일어났습니다. 미 세관 국경보호국은 검문소에 진입하던 픽업 트럭 한 대가 멈춤 지시를 무시한 채 달렸으며 이후 경찰관이 포함된 총격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픽업 트럭에서도 경찰관들을 향해 총을 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샌디에고 NBC7 방송 화면에는 검문소를 향해 길게 차량 행렬이 늘어선 상황에서 갑자기 총성 여러 발이 울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샌 이시드로 검문소 앞에는 입국 심사를 받는 차들이 늘 길게 늘어서고 운전자들에게 간식거리를 파는 상인들 모습도 종종 보입니다. 세관 국경보호국 요원 노조는 현지신문 샌디에고 트리뷴에 검문소 요원 중에 다친 사람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도주한 차량 운전자를 검거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은 지난달 31일 연방 세관 국경보호국이 엘파소 인근 멕시코 국경 지역에서 천여 명이 한 무리를 지은 중남미 캐러밴 이민자 행렬을 적발해 체포했다고 발표하고 1회에 적발된 미리국 이민자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날 적발된 캐러밴 이민자 행렬은 1,036명이었으며 여기에는 동반한 성인 없이 홀로 국경을 넘은 미성년 아동 63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 중남미 3개국 출신 이민자들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연방세관 국경보호국 측은 지난 3월 국경 진입을 시도하는 이민자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 3월에만 이미 10만 명을 넘어섰다며 지난해 3월과 비교해 106%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남미 캐러밴 이민자 행렬이 몰리고 있는 엘파소 지역은 최근 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된 이민자들이 급증하면서 수용시설이 크게 부족해 적발된 이민자 상당수가 석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지난달 미국 남부 멕시코 국경을 통해 불법으로 입국했다가 국경 당국에 체포돼 구금된 이민자가 13만 2,887명으로 집계됐다고 연방세관 국경보호국이 5일 밝혔습니다. 이는 월간 기준으로 13년 만에 가장 많은 인원이며 지난 4월 99,304명에 비교해서는 33.8% 증가한 수치입니다. 멕시코 국경에서 입국이 거부돼 곧바로 추방된 이민자도 지난 4월 1170명보다 소폭 증가한 11,39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멕시코 국경에서 체포 구금되거나 추방된 이민자는 지난 3월부터 3달 연속으로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구금된 이민자 수가 급증하는 것은 가족 단위로 입국하는 중미 출신 이민자 행렬 캐러밴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이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설명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국경 순찰대에 의한 불법 이민자 체포는 2000년대에 160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지만 당시에는 체포된 사람의 대다수가 멕시코에서 온 성인 남성이어서 곧바로 추방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중미에서 장기간 여행을 해서 온 가족 이민자들이어서 쉽게 돌려보내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방세관 국경보호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체포된 인원의 40%가 부모와 함께 또는 홀로 미국 땅을 찾아온 어린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회 전문 매체인 더 힐은 지난 2년 동안 이민자들은 은밀하게 입국을 시도하기보다는 망명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국경 당국에 자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전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 USCIS가 지난달 31일 공개한 2018 회계년도 연례 통계보고서에 따르면 2018 회계년도에 USCIS가 심사를 마친 시민권 신청서 N400은 84만 9,500개로 집계됐으나 시민권 심사를 통과한 승인 건수는 75만 6,800개로 시민권 심사 승인율이 89%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첫 해인 2017 회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승인율 89%를 기록한 것으로 2018 회계년도에만 시민권 신청자 92,700명이 시민권 심사에서 탈락한 것입니다. 시민권 승인율이 90% 이하로 떨어진 것은 최근 5년 새 2017년이 처음으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시기와 겹칩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기인 2014년과 2015년에는 승인율이 91%를 기록했고 2016년에는 90%였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영주권자들이 영주권 카드 기한 만료나 분실 등을 이유로 영주권 카드 재발급을 신청하는 I-90 거부가 크게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갈수록 거칠어지면서 영주권 카드 재발급을 신청하는 영주권자는 1년 새 2배 이상 급증했으나 당연히 승인받을 것으로 예상했던 영주권자들이 영주권 카드를 받지 못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취업비자 H-1B 승인율은 더욱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추첨에 당첨됐지만 심사에서 탈락하는 취업비자 신청자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14년 95%를 나타냈던 H-1B 승인율은 2018 회계년도에는 85%로 낮아져 5년 새 10%포인트가 급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멕시코가 불법 이민 문제로 촉발된 미국의 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미국과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불법 이민 브로커들이 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동결했다고 엘 우니베르살 등 현지 언론이 6일 보도했습니다.
멕시코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남부 과테말라 국경 지역에 군인 6천 명을 배치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멕시코 재무부 산하 금융정보부는 이민자들을 인신매매하고 중미 출신 이민자 행렬을 불법적으로 지원한 혐의로 26명을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멕시코 재무부 산하 금융정보부는 작년 10월 이후 캐러밴의 여행 경로를 따라 움직인 이들의 금융 거래를 추적했다며 이번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이 중미 이민자의 미국 불법 유입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달 10일부터 멕시코산 모든 상품에 5%의 관세를 부과하고 10월까지 관세율을 단계적으로 25%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힌 뒤 양국이 전날 개최한 첫 고위급 회담에서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취해졌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미국의 이민 온 외국인의 수는 약 4,440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 미국 인구의 13.6%에 해당됩니다. 또한 이민자 중 시민권자의 비율은 49.4%로 절반가량이 기존 국적을 포기했습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멕시코 출신이 이민자 전체의 25.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중국이 6.4%, 인도가 5.9%, 필리핀이 4.5%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은 전체 이민자의 2.4%로 9위를 차지했습니다. 약 107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셈입니다. 5년 단위로 살펴봤을 때 최근 5년 사이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자 수는 이전보다 많아졌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2013년에서 2017년 사이에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자 비율은 17.1%였습니다. 2013년에서 2017년 이민자는 그 전에 미국으로 이민 온 외국인보다 학력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임금 면에서는 2013년 이전의 이민자가 그 이후보다 더 많았습니다. 2013년에서 2017년 이민자의 경우 중간 연봉이 1인당 24,000달러였지만 그 이전 이민자는 32,000달러로 8,000달러 더 많았습니다. 미국 내 한인 관련 소식입니다. 차종환 박사가 수년 동안 겪어온 종북 좌파라는 인신공격과 누명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민주평통통일자문회의 LA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차종환 박사는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종북 좌파 빨갱이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인신공격을 해온 최중성 자유대한 지키기 국민운동본부 미 서부지회 회장에게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제출된 소장과 판결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차종환 박사는 지난 2013년부터 수년 동안 피고인 최중성에게 종북 좌파 빨갱이라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이로 인해 차 박사는 한국 정부 기관에서 조사를 받았고 지난 2013년 12월, 2014년 10월 두 차례에 거쳐 한국 정부로부터 차종환 박사는 종북주의자 또는 친북 활동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증명서까지 받았습니다. 따라서 차 박사는 유언비어와 인신공격으로 명예훼손을 한 최 씨에게 지난 2016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년간의 법정 투쟁 끝에 지난해 10월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은 피고인 최중성은 차종환 박사에게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로 25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오클랜드에 위치한 몬테라 중학교의 졸업식에서 이날 졸업을 한 한인 학생 한 상인양이 졸업생들을 대표해 연설을 했습니다. 한 양은 인사말에서 중학교 3년의 추억을 3가지 에피소드의 형식으로 공유했습니다. 인종과 문화가 다른 여러 친구들과의 소중한 추억과 인생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경험을 가능하게 해준 학교와 교사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시하고 졸업생들에게는 비록 앞으로 다닐 고등학교는 각각 다를지라도 인생의 행보는 계속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로 인사말을 마쳤습니다. 한 양은 매주 토요일 오클랜드 한국학교에서 보조 교사로 봉사하고 있으며 오는 가을에 오클랜드에 소재한 비숍 오다우드 고등학교에 진학할 예정입니다. 한 양은 자영업을 하는 한성수 씨와 오클랜드 한국학교 한선욱 교장의 이녀 중 장녀입니다.
한국의 대학생 등 한인 2개 팀이 세계적인 자동차 디자인 공모전인 2019 미셸린 챌린지 디자인 대회에서 각각 1등과 3등을 차지했습니다. 자동차 타이어 산업지인 타이어 비즈니스는 2019 미셸린 챌린지 디자인 대회에서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 재학생인 탁진태, 최민석, 이두희, 이준영 씨 팀이 우승했다고 지난 3일 보도했습니다. 국민대 디자인팀은 2035년 베를린에서 운행할 수 있는 이동성 높은 미래형 이동시설인 D4를 디자인했습니다. USB 메모리처럼 생긴 D4는 중형 버스처럼 이동하다 기역자 형태로 펴집니다. 공모전 3등은 김정현과 정한음 씨가 선보인 볼보 인터섹션입니다. 2인승 자율주행 차량으로 좌석이 정면이 아닌 좌측을 보고 있고 2개 좌석을 합치면 소파가 됩니다. 2등은 런던 출신인 디자이너 로버트 크릭의 르노폴드가 차지했습니다. 이 밖에 최종 우승 후보에 오른 한인 작품으로는 경기도 출신 조정택 씨의 스타벅스 스퀘어, 신효준, 홍성환, 이형택 팀의 메르세데스 벤츠 800 쿨맨 등이 있습니다. 민병갑 퀸즈 칼리지 사회학 석좌 교수가 미국 사회학협회 아시안 아메리칸 분야의 2019년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재외 한인 사회연구소 소장을 역임하고 있는 민 교수는 지난 2012년 미국 사회학협회 이민 분야에서도 이민사 연구에 공헌한 업적을 인정받아 공로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이번 수상은 그간 민 교수가 한인을 비롯한 아시아 이민자들의 이민 사회에 대한 여러 연구 업적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습니다. 이번 공로상 수상식은 오는 8월 10일에서 13일 맨해튼 쉐라턴 뉴욕 호텔에서 열리는 ASA 연례 학술대회에서 진행됩니다. 뉴저지주 올드테판에서 첫 한인 시의원이 탄생했습니다. 올드테판 타운에 따르면 진 유 씨는 지난달 20일 올드테판 시의원으로 취임했습니다. 올드테판에서 한인 시의원이 배출된 것은 유 씨가 처음입니다. 올드테판 타운 의회는 그동안 시의원으로 활동했던 애나 하버일라가 지난 4월 타운 정부 행정관으로 임명되면서 유 씨를 후임 시의원으로 지명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유 의원의 임기는 올해 말까지입니다. 유 의원은 3세 때인 1973년 가족과 함께 이민을 온 1.5세로 2003년부터 올드테판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류 사회에서 활약을 펼쳐온 한인 1.5세와 2세들이 외교 안보 분야에서 떠오르는 스타로 선정됐습니다. 전국 차세대 리더들의 네트워크인 뉴아메리카가 발표한 안보, 외교 정책 등 분야에서 떠오르는 40인의 아시아 태평양계 차세대 리더 리스트에 한인들이 다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리스트는 현재 정부, 미디어, 비영리단체, 민간 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두각을 보이고 있는 전문가들을 소개했는데 이 중 프랭크 엄, 그레이스 최, 데이비 킴, 김종선, 제시카 리, 진 H. 리, 로사 박 씨까지 7명의 한인들이 선정됐습니다. 프랭크 엄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지난 2010년에서 2017년까지 국방부에서 북한 문제 수석 고문으로 북한 장관을 보좌해 왔으며 공공서비스 메달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레이스 최 뉴욕 시장실 정책 디렉터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무부에서 글로벌 여성문제 정책 자문역으로 활동했습니다. 데이비 킴 씨는 스팀슨 센터에서 연구 분석가로 일하고 있으며 국무부에서 국제안보와 비확산, 미일 관계 등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종선 씨는 아시아 퍼시픽 전문가로 국가안보, 국방, 국가정보 및 외교 정책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며 현재 연방상원정보위원회 고문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제시카 이 씨는 미주 한인위원회 시니어 디렉터로 주류 사회에서 한인들의 영향력과 존재감을 키우기 위해 다방면에서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해 왔습니다. 또 북한 전문가이자 언론인 출신인 진 H. 리 씨는 우드로 윌슨 센터의 한국 역사 및 공공정책센터 디렉터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로사 박 씨는 북한 인권위원회의 프로그램 디렉터와 에디터로 일하고 있으며 그동안 한국 전문가들과 탈북자들을 인터뷰하며 북한 주민 인권을 위해 애써왔습니다. 미국 정치 경제 소식입니다.
다음 주부터 멕시코산 수입 제품에도 관세가 붙습니다. 중국발 가격 인상에 이어 농산물을 중심으로 멕시코산 수입품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한일을 비롯한 미국 내 소비자들과 기업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경 위기를 대비하기 위한 긴급 조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며 오는 10일부터 모든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해 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36명의 대규모 불법 이민자가 멕시코 국경에서 체포된 게 멕시코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의 한 원인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 마약 문제에 대한 멕시코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가 미국 국가 안보와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며 관세 부과에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미국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7월 1일에는 10%로 관세를 5% 추가 인상하며 10월 1일에는 25%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문제는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이 미국 소비자들의 물가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을 중심으로 멕시코산 의존도가 높은 캘리포니아의 경우 관세 인상의 직격탄을 피할 수 없어 한인을 비롯한 소비자와 기업들이 비용 상승에 따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멕시코 수입품이 가주 전체 수입 중 16.6%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멕시코산 수입품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농산물 수입 의존도는 절대적입니다. 연방무역대표부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이 멕시코로부터 수입한 농산물 규모는 모두 260억 달러로 59억 달러가 채소류, 58억 달러는 신선한 과일 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한인들에게도 인기가 있는 아보카도와 망고류는 30억 달러 규모로 수입되고 있어 관세가 부과되면 곧바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자동차 업계도 이번 멕시코산 관세 부과의 여파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미국의 소형 승용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멕시코를 생산기지로 이용해 왔습니다. 멕시코에 진출한 자동차 업계와 부품 업체들은 관세 적용 시 이익 훼손이 불가피합니다. 자동차 전문 웹사이트인 에드먼즈닷컴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14%가 멕시코산입니다. 이는 미국 내 자동차 판매 가격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레패커드나 델 등 컴퓨터 및 관련 기기 제조 업체들도 멕시코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해 수입하는 상황이다 보니 가격 인상 러시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멕시코산 수입품에 25%의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매년 0.4에서 0.5%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국산 제품에 이어 멕시코산 제품의 관세 부과로 한인을 비롯한 미국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등이 켜진 셈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4일 그동안 개발과 채굴을 극도로 제한해왔던 여러 종류의 광물질에 대한 광산 개발을 공용지와 심지어 해양에서까지 허용해야 한다며 이는 미국 경제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그런 제안은 광산업자들에 대한 선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2017년 연방정부의 추천 내용을 재요청하면서 미국이 한시바삐, 이른바 필수 광물의 채굴을 가속화해서 수입 물량의 필요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제안은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심화되면서 중국이 미국의 방위산업과 첨단 공업 등 산업계에 필요한 희토류의 수입기를 막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무부는 우라늄과 주석, 코발트를 비롯한 거의 30종의 광물을 필수 광물로 지정해 놓은 바 있습니다. 데이비드 베른하르트 내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절대로 위세에 의해 국가 안보와 경제 성장에 필수적인 천연 자원을 볼모로 지배당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결의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문제의 광물의 국내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공급이 끊기지 않게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며 이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불법 이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멕시코와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합의에 이를 기회가 있다면서 거듭 압박에 나섰습니다.
미국은 멕시코와 사흘째 협상을 진행 중이며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예정대로 10일부터 멕시코산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관세율은 5%로 시작해 10월까지 단계적으로 25%까지 인상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방침입니다. 연방의회에서 대북 관련 현안을 폭넓게 논의하게 될 북한 포럼이 열립니다. 연방 아시아 태평양 의원 코커스 의장을 맡고 있는 주디 추 연방하원 의원은 오는 12일 워싱턴 DC 연방의회 레이번 빌딩 청문회실에서 포럼 온 노스 코리아를 개최한다고 미주 민주 참여 포럼이 2일 전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연방 아시아 태평양 의원 코커스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성공을 바라는 미주 한인들의 관심을 반영해 개최하는 것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해 북미 이산 가족 상봉,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 평화 안전 문제 등 다양한 북한 관련 정책 이슈가 논의된다고 최광철 미주 민주참여 포럼 대표는 설명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의원 코커스에는 민주당 대선 주자인 카밀라 해리스 상원 의원,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 소위 위원장인 브래드 셔먼 의원, 한국전 종전선언 결의안을 발의한 로 카나 의원과 한인으로 20년 만에 연방의회에 진출한 앤디 킴 하원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 앞서 11일에는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아태 소위 주최로 연방의회 대상 개성공단 설명회가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대도시 지역 15곳에서 모두 최소 8만 개 이상 일자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텍사스의 달라스와 휴스턴이 1위와 3위를 기록했고 애틀란타가 6위, 로스앤젤레스가 7위, 뉴욕시가 10위, 워싱턴 DC가 14위에 랭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2017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근 2년 반 동안 무려 54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고용지표 부진으로 금리 인하 기대가 더 커진 데 따라 상승했습니다. 7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 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263.28포인트 오른 25,983.94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29.85포인트 오른 2,873.3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26.55포인트 급등한 7,742.10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이번 주 4.71% 급등했습니다. S&P는 4.41% 급등했고 나스닥은 3.88% 올랐습니다. 주요 지수는 주간 기준으로 올해 들어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지난달 30일 유람선 허블레아니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크루즈 바이킹 시기노의 선장이 2달 전에도 네덜란드에서 선박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유람선 허블레아니호를 인양할 대형 크레인 클라크 아담이 사고 현장에 도착한 가운데 일요일까지 선체 인양을 목표로 준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기준으로 6일 한국인 희생자 2분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한국인 탑승객 33명 가운데 생존자 7명, 사망자는 18명, 실종자는 8명이 됐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1일 세계 팝 공연의 성지로 불리는 영국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 입성한 데 대해 외신들도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BTS의 이번 웸블리 공연을 K-팝이 명실공히 세계 팝 음악 시장의 주류로 올라섰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상징으로 바라보는 분위기입니다. 영국 BBC 방송은 1일에서 2일 이틀간 진행된 BTS의 웸블리 공연 중 1일 첫 공연 리뷰를 실은 기사에서 BTS가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공연한 첫 한국 그룹이라는 역사를 만들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BBC는 웸블리가 퀸, 엘튼 존, 마이클 잭슨, 롤링스톤스, 마돈나 등 대스타들이 섰던 무대라는 점에서 웸블리에 섰던 이전 가수들처럼 BTS가 누구나 아는 이름이 된 것은 아직 아니지만 아미로 불리는 팬층은 대단히 헌신적이고 날로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CNN 방송은 2일 홈페이지 인터내셔널판 톱 기사로 BTS 특집 기사를 실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CNN은 어떻게 BTS가 미국을 무너뜨렸나라는 장문의 톱 기사에서 1960년대를 뒤흔든 엄청난 비틀스 열풍 또는 팬을 뜻하는 비틀마니아에 빗대 BTS 열풍을 주목했습니다. CNN은 BTS가 슬림한 수트, 바가지 머리 등 외모부터 비틀스를 연상시키고 1년도 안 돼 빌보드 200 차트에서 세계 앨범이 1위를 하며 비틀스 몽키스, BTS로 이어지는 계보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BTS가 이룬 성취는 어쩌면 비틀스가 이룬 것보다 더 큰 것일 수 있다고 CNN은 짚었습니다. 무엇보다 BTS 앨범이 대부분 한국어 노래인데다 그룹 내에서도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멤버는 한 명뿐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미국 시장을 뚫은 것이 과거 비틀스가 했던 것보다 더 대단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CNN은 기획사에 의해 만들어진 다른 K-pop 아이돌과는 달리 BTS는 애초부터 소셜미디어로 눈을 돌려 먹고 자고 걷고 연습하는 등의 모든 일상을 팬들에게 보여주며 청춘의 경험을 공유한 것이 언어를 초월해 전 세계의 아미를 결집시킨 어마어마한 힘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연대한 아미들은 기획사를 대신해 BTS 노래를 번역하고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를 수 있도록 영어로 옮겨 적은 편집 영상 등을 만들어 순식간에 확산시키는 등 BTS 열풍을 떠받치는 거대한 네트워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 존슨 우드 센터는 4일 공식 트위터 계정에 2024년 달 탐사 때 우주 비행사들이 방탄소년단 노래 문차일드와 소우주 134340을 듣는다고 공지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과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방시혁 대표가 미국 레코딩 아카데미 회원으로 선정됐습니다. 빅히트는 레코딩 아카데미가 6일 공식 홈페이지에 올해 회원 1,340명을 발표했다면서 방탄소년단이 투표 회원의 방 대표를 전문가 회원에 각각 등재했다고 밝혔습니다. 투표 회원은 미국에서 판매 및 스트리밍된 음원이 있어야 합니다. 전문가 회원은 총괄 프로듀서, 저널리스트, 음악대학 교수 및 레이블 고위 관계자 등이 자격 기준입니다. 1957년 설립된 레코딩 아카데미는 세계 최고 수준의 아티스트와 작사가, 제작자, 엔지니어가 속한 음악 전문가 단체입니다. 1959년부터 팝계 최고 권위 시상식인 그래미 어워즈를 주최합니다. 이 단체 회원은 매년 그래미 어워즈 수상자를 결정할 투표권이 있습니다. 방탄소년단과 방 대표는 내년 시상식부터 투표에 참여합니다. 모호한 한국 국적법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버리는 복수 국적자들이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일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올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한 해외 거주 한인은 6,803명으로 전년 동기인 5,695명 대비 19.5%가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1분기 한국 국적을 포기한 5,695명은 전년도 한 해 전체의 1,905명 대비 3배 이상 많은 수치로 해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해외 복수 국적자들의 숫자는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해마다 이탈자 수가 급증한 것은 지난해 5월 1일부터 적용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병역을 마치지 않거나 면제받지 않은 상태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는 외국 국적 동포에게는 병역 의무 종료 연령인 40세까지 재외동포 F4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병역과 관련한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 18세가 되는 해 3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아예 일찍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부모들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70년 만에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자녀들의 국적 이탈 연령 상한을 현행 18세에서 25세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현재의 혈통주의 국적법을 대폭 손질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이민정책연구원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영화 기생충이 개봉 8일 만에 5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6일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기생충은 이날 낮 12시 47분 누적 관객수 500만 2,478명을 기록했습니다.
가난한 가족과 부자 가족이 얽히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린 기생충은 한국 영화 최초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 수상작이면서 봉준호, 송강호가 만났다는 화제성으로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지난달 30일 개봉 이후 줄곧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봉 이틀째는 100만 명, 3일째는 200만, 4일째는 300만, 6일째는 4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손익분기점인 370만 명도 넘어섰습니다. 전날 엑스맨, 다크 피닉스와 로켓맨 등이 개봉했는데도 기생충은 박스오피스 정상을 지켰습니다. 엑스맨, 다크 피닉스와 로켓맨은 전날 각각 12만 2,552명과 11,890명을 동원하며 박스오피스 2위와 4위를 차지했습니다. 국제 소식입니다. 실업자로 빈둥빈둥 소위라는 40대 아들과 중앙부처 차관을 지낸 뒤 대사를 거쳐 퇴임한 70대 아버지의 한 지붕 아래 생활. 그 결말은 아버지가 아들을 흉기로 찔러 무참히 살해하는 비극이었습니다. 2일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30분쯤 도쿄도 내리마구의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관이 급히 현장에 가보니 넋을 잃은 듯한 표정의 구마자와 히데아키 씨가 자신이 말다툼 중에 아들을 찔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는 직장 없이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던 44살 아들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흉기로 가슴 등을 찔린 아들 에이이치로 씨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과다 출혈로 1시간 만에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정불화에 따른 단순 사건으로 치부될 수 있는 이 사건이 일본 언론에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아들을 죽인 아버지가 정부 고위 관리 출신 인사이기 때문입니다. 약물을 주입해 85명의 환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독일 간호사에게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독일 올덴부르크 지방법원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 가장 끔찍한 연쇄 살인범으로 꼽히는 닐스 회겔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CNN이 전했습니다. 담당 판사는 회겔의 범행은 이해가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이것이 그의 행동의 특성을 드러내는 단어라고 말했습니다. 회겔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독일 북부 올덴부르크와 델멘 호르스트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환자 100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85건에 대해서는 살해 혐의를 인정했으나 15건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는 2005년 환자에게 처방되지 않은 약물을 주입하다가 발각돼 체포됐으며 2008년과 2015년 6건의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독일 경찰은 그가 200여 명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부검 전 화장된 시신이 많아 정확한 희생자 수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AFP는 전했습니다. 회겔은 법정에서 지루함을 극복하고 동료에게 자신의 소생술을 과시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EU 회원국으로 사형제를 폐지한 독일에서 무기징역은 법정 최고형입니다. 건강 관련 소식입니다. 살구씨가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퍼지면서 온라인에서 관련 제품이 불법 유통되고 있습니다. 살구씨와 살구씨로 만든 가루, 기름, 캡슐 등 다양한 형태로 대부분 해외 제품들을 판매업자가 직접 배송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살구씨는 과다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돼 식품으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살구씨는 피부와 기관지, 혈액 등에 좋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화장품과 한약재에 쓰이고 있지만 식품 원료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살구와 복숭아, 매실 씨앗 등에 있는 아미그달린이란 성분은 청산가리로 알려진 시화나수소로 효소 분해됩니다. 이를 과다 복용할 경우 구토와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식품 원료로 일부 사용이 가능하지만 시안화 수소 함량 기준을 규정해 놓고 기준치 이하로만 섭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살구씨 주사제도 판매되고 있었는데 암세포를 분해한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인터넷 카페 등에서 퍼지면서 찾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DA에서는 1977년 임상 시험 결과 암 치료에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살구씨 식품을 판매 중지하고 관계 부처에 살구씨 제품의 유통과 통관 금지, 관리 강화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쇠고기와 돼지고기, 양고기 등의 적색육만이 아니라 닭고기 같은 백색육도 혈중 콜레스테롤을 상승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UC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연구소 동맥경화 연구실장 로널드 크라수스 박사 연구팀이 건강한 남녀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험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CNN 인터넷판이 보도했습니다. 단신입니다. 인도 중부와 북부, 서부에 폭염이 강타하면서 현지 시간 1일 수도 뉴델리는 섭씨 47도, 라자스탄의 사막도시 추루는 최고 50.6도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3일 13명을 태운 채 인도 동북부에서 실종된 인도 공군 수송기 관련 수색 작업이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수송기에는 승무원 8명과 승객 5명이 탑승했으며 인도, 중국 접경지대인 아루나찰프 라데시주로 향하다가 레이더에서 사라졌습니다. 세계 최대의 서점 체인인 반센 노블이 행동주의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가주 최대 면적을 전소시킨 산불로 기록된 멘도시노 카운티 렌치 파이어가 쇠망치에서 발화한 불꽃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가주 소방당국은 24인치 금속 콘크리트 말뚝을 땅에 박을 때 사용되는 망치에 금속 조각에서 불꽃이 발생했다며 누구 소행인지는 아직 밝혀진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9월 임기가 시작되는 차기 샌프란시스코 평통 자문위원 선정을 위한 인선위원회 구성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통 사무처 측이 미주 지역 자문위원을 10% 정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리어스가 새 홈구장 샌프란시스코 체이스 센터에 들어설 레스토랑의 면모를 발표했습니다. 체이스 센터에 지금까지 샌프란시스코에는 없었던 신개념의 레스토랑들을 입점시킬 계획인 세계적인 셰프 마이클 미나는 10만 스퀘어피트의 레스토랑 및 16,000 스퀘어피트 상점 면적 규모의 유명 셰프들이 운영하는 3개의 바로 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인근 주택가에 7일 비행기 문짝이 하늘에서 떨어져 아파트 건물 일부와 주차된 차량이 파손되는 사건이 있었다고 A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넬리스 공군 기지에는 미 공군 제57, 99 비행편대와 썬더버즈 비행단 등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6일 세계보건기구 WHO는 매일 1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클라미디아, 임질, 매독, 질편, 모충증 등 4가지 성병에 새롭게 걸리며 이는 전 세계 25명 중 1명꼴로 4가지 성병 중 하나에 감염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HO에 따르면 1년에 발생한 성병 감염 건수는 최소 3억 7,600만 건입니다. WHO는 이러한 성병 감염이 건강은 물론이고 성생활과 생식 능력에도 영향을 줄 위험이 있다고 우려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불임과 사사나 자궁 후의 임신, HIV 증가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통닭 맛의 지존인 또봉이 통닭이 또봉이 치킨이라는 이름으로 산호제에 상륙했습니다. 지난 3일 미주에서 처음 산호제의 문을 연 또봉이 치킨은 옛날 통닭에 갈비 소스를 버무려 속살은 부드럽고 겉은 달콤하면서 짭조름한 맛이 특징인 갈비 치킨으로 베이 지역 한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행사 소식입니다. 오클랜드 테메스카 스트리트 페어가 9일 일요일 오후 12시에서 6시까지
오클랜드 41가부터 51가까지 텔레그라프 애비뉴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제16회를 맞이하는 테메스카 스트릿 페어는 연간 15,000명이 모이는 축제로 살사, 재즈, DJ 음악 등 다양한 라이브 공연이 펼쳐집니다. 음식 및 음료 부스를 비롯해 키네틱 아트 센터 서커스 공연이 준비되며 아이들을 위한 키즈존과 놀이기구 등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메가도어 바트역에서 한 블럭 떨어진 곳에서 자전거 무료 발렛 주차가 가능합니다. 노바토 다운타운의 레드우드 블루바드와 그랜트 애비뉴에서 8일 토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그리고 9일 일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술, 와인, 음악 축제가 펼쳐집니다. 노바토 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이번 페스티벌은 무대 두 곳에서 베이 지역의 다양한 밴드가 축제 내내 음악 공연을 하며 로컬 와이너리 부스에서 질 좋은 와인을 시음할 수 있습니다. 또 200개 이상의 예술 및 공예작품 부스가 설치되며 음식 부스는 물론 태투, 헤나, 페이스 페인팅 등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차량 주차장이 따로 없으니 대중교통을 타고 올 것이 권고됩니다. 행사는 무료입니다. 샌프란시스코 1199 나인스 애비뉴에 위치한 골든게이트 파크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페어 빌딩에서 8일 토요일부터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다육식물 전시 및 판매가 실시됩니다. 샌프란시스코 다육식물 및 선인장 소사이어티가 주최하는 이 행사에는 베이 지역 25개 재배업체에서 가져온 다양한 종류의 다육식물, 선인장, 그리고 파인애플과 관상식물인 브로멜리아드 등이 전시 및 판매될 예정입니다. 전문가가 직접 나와 식물을 고르고 케어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주며 무료로 식물을 받을 수 있는 추첨이 1시간마다 진행됩니다. 식물을 위한 수공예 도자기 화분도 판매됩니다. 6월 9일 일요일 오후 1시에는 중가주 식품상협회 장학기금 마련 골프대회가 앱토스 610 클럽하우스 드라이브에 위치한 시스케이프 골프클럽에서 열립니다. 참가비는 $100이며 문의는 장종희 회장 213-200-4058로 하시면 됩니다. 6월 20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는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 강연회가 UC 버클리 모리슨 홀에서 열립니다. 문의는 510-642-5674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6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 15분에는 실리콘밸리 한미봉사회 메디케어 건강보험 세미나가 열립니다. 문의는 408-920-9733으로 하시면 됩니다. 또한 실리콘밸리 한미봉사회 폐건강 세미나가 6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 15분에 산호제 1800B 프루테일 애비뉴에 위치한 봉사회 본관에서 열립니다. 문의는 408-920-9733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 6월 8일 토요일 실리콘밸리 주말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실리콘밸리 주말 뉴스는 실리콘밸리의 지역 소식을 중심으로 미국 소식과 그 외에 필요한 뉴스를 선정해서 여러분께 항상 도움이 되는 뉴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진실함과 따뜻함을 전해드리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이 저에게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유튜브를 올려보니까 너무 실감이 납니다. 좋아요 1개가 올라갈 때마다 정말로 힘이 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종 그림을 클릭하시면 제가 뉴스 올리는 즉시 알림을 받아보시고 뉴스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알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안 오는 이번 주말의 시간을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힘입니다.